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맨 먼저요, 우리 안보 관련 뉴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하나는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 저는 과거에 말이죠, 최근까지 우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부에서 대공수사 단장을 했던 고위 간부, 최종적으로 이제 대구 지부장을 마치고 1급 차관복급이죠. 그걸 마치고 또 미국에 가서도 이제 북한 이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해서 대대적인 그런 그 호반응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요 고위 간부가 조선일보하고 단독 보도를 했는데, 간첩 사건, 여러분들 뭐 창원 간첩 사건, 청주 간첩 사건, 제주 간첩 사건, 전주 간첩 사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재판에서 이 간첩들이 전면 부인하고 재판을 보이콧해 왔어요. 지금 재판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정말 저도 알 수가 없는데, 요 간첩다 사건과 관련해서 100명이 넘는 간첩들을 다 잡아놨는데, 결국은 간첩 수사권이 결국 그 경찰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가 완전히 중단이 됐다. 어마어마한 안보의 구멍이 뚫린 상황입니다. 요거를 아주 자세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는 한쪽으로는 간첩을 내보내고 다른 한쪽으로는 핵무기를 지금 양산 체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이가 직접 핵시설, 그것도요, 이제 핵시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통상적인 가장 그 전형적인 방법인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게 하나 있고, 단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농축 우라늄은 얼마나 민감하느냐? 북한에서 2000년대 초까지도 계속 부인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시 행정부에서 이걸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육자회담도 그 당시 이제 파토가 되게 된 그런 아주 기밀 시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난 2019년도죠. 2019년도에 하노이 노 딜로 끝날 때 결정적 이유가 바로 요 우라늄 농축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극비리에 감춰왔는데 김정은이가요, 아예 대놓고 이제 마음이 든든하다. 예,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대놓고 이거는 공갈이 아니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고농축 우라늄을 대대적으로 지금 농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 세계에 광고를 했어요. 광고. 자, 김대중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김정일이는 개발 안 한다. 그리고 능력도 없다. 노무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찬가지.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빨리 제재를 해줘야 된다. 해제 줘야 한다. 그러다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이러한 북한 체제가 결국은 고농축 우라늄 양산 시설까지 전부 공개하는 대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차제에 이 북한의 핵 무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우리 국내 정치 관련 뉴스에서 지금 이제 최태원에게 1조 3천억 요 이혼 우위 자료를 내라. 그래서 이렇게 판결해서 그야말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제벌했는데, 그 판사 2심 항소심 김시철 판사가 또 하나의 새로운 또 폭탄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교통 그러니까 이제 이혼 우위 자료의 기준이 교통사고 우위 자료하고 영향이 연계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우위 자료는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1.25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데 이혼 우위 자료는 2006년도에서 2014년도에 상승하고 1.5배, 0.5배 정도 상승하고 그 이후로부터 10여 년간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혼 우위 자료를 대대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MBC 3노조가 또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바로 뭐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봤더니 방문진은 말이죠, 이 방만 경영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자, 이건 뭐냐?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갖고 대거 손해를 봤잖아요. 105억. 요거를 방문진에서는 다 알았는데 요거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야,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여러분께 이 방송을 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요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 단장을 했던 분, 실명까지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예, 하동환 대공수사 단장. 대구 지부장을 끝으로 이제 공직을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동환 단장이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하게 대공수사의 문제점 요거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에 수사한 간첩단은 3개 간첩단 사건이에요. 민노총 간첩단 사건 국장급, 그 다음에 창원 간첩단 사건, 그리고 제주 간첩단 사건. 요거 말고서도요 전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충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대 간첩단 수사인데 사건인데 여기에서 3개 간첩단 사건에 대한 이 비하인드 스토리만 지금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요게 2022년도 11월부터 요 수사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까 요게 수사가 안 끝났잖아요. 이 수사하려면 10여 년 걸린다고 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경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로 그 관련자들을 다 넘겼느냐? 관련자들은 다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첫째로 경찰의 재공수사권을 신뢰할 수 없다.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죠. 재공수사권은 빈약한 데 비해서 재공수사 능력은 빈약한 데 비해서 민노총 창원 제주 간첩단 사건의 간첩 역량 능력 이거는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몇 년간을 수사했는데 다 털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어요. 이거 넘겨줘 봐야 결국은 수사도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거 100여 명을 지금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100여 명 명단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잡고 놔두는 게 낫잖아요. 예, 이 두 가지 이유로 경찰에다가 요 수사 관련자들, 그러니까 간첩 혐의자들 전부 다 넘기지는 않았다. 핵심만 넘겼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도 이 수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국정원 내사부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이 당시에 말이죠. 한 100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민노총 요원이 한 15명 간첩 혐의자가, 그 다음에 창원 간첩단 사건 혐의자가 40명, 그리고 제주 간첩단 사건 혐의자가 45명. 그러니까 그게 한 1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요게 이제 핵심 인물인데 정식 조직원으로 의심할 만한 인물 핵심. 요 100여 명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4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소는 몇 명만 됐느냐? 민노총은 4명. 그러니까 민노총이 15명쯤 되는데 4명만 기소했어요. 그리고 창원 그 간첩 혐의자가 40명 되는데 그 중에서 4명만 또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제주도 사건의 경우에는 45명이 중요 혐의자인데 거기에서는 3명, 즉 합쳐서 100명 가운데 11명, 10%만 기소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 이유는 뭐냐? 시간이 부족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왜? 지금은요, 간첩 수사 대충 해서 넘기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발부를 안 해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본 재판에 가서 이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 1월에 넘어가니까 수사권이 시간이 부족해서 수사를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사건은요, 2022년도 11월에 상당히 뒤늦게 이 압수수색을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한 거. 그러니까 사실상 1년여 만에 이 정도라도 그래도 수사하게 된 것은 국정원이 63년간 축적해놓은 대공수사 역량과 이 수사 기법, 노하우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간접단 모두가 국내에서 5년 이상 암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사를 그냥 한 2, 3년 정도만 더 내사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더라도 증거를 갖다가 충분히 더 확보를 해서 감췄던 조직 실체를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이런 이 간첩 활동을 규명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자들만 피의자로 특정을 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 없을 정도로 법에 아주 충실하게 이제 그야말로 100% 충실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찰로 제대로 인수인계를 할 수 없었다. 예, 요렇게 지금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단독 보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단독 보도 내용에 의하면 국정원이 이 세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혐의자들을 명단을 갖다가 경찰에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느냐? 국정원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 대공수사 능력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넘겨줘 봐야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 대공 간첩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 보안이 유지되기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아주 전형적인 북한의 이 해외 공작을 통한 간첩 파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차례 여러분께 그동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민노총 창원 제주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전부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권에서 북한 공작원하고 접속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통신 연락은 사이드 드보크, 이거는요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둘이서 공유하는 거예요. 공작 명령을 내는 북한의 공작관하고 요 북한의 공작 명령을 준수하는, 받아들여서 간첩 활동하는 요 세계 간첩단의 간첩들하고 공유하는 이메일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를 써서 이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이 간첩단 사건을 수사할 적에는요, 국내 내사하고 수사 전문가들, 그리고 해외 내사 전문가들, 그리고 과학수사요원들, 그리고 북한 정보요원들이 종합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요거를 수사를 했는데, 이게 경찰에서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 한동안 대공수사 단장 이분 주장은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국정으로 넘기는 것이 어려우면 미국의 FBI처럼 별도의 간첩수사 전담 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저도 뭐 이런 이제 유사한 이런 해외 공작을 해봐서 아는데, 요거요 별도의 간첩수사 전담 기관 전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북한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대상으로 한 간첩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간첩, 파견, 양성, 그리고 이제 공작 명령 체계, 모든 것이 미국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간첩 국가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북한 이 간첩과 관련된 정보는요, 이런 수사 정보 역량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아주 넓은 의미의 북한 정보 전반을 꿰뚫고 있는 조직하고 간첩수사 조직하고가 같이 현재의 국정원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관을 창설한다고 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국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수사 역량, 요거를 확보할 것이냐? 그 사이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것이다. 아니, 국정원도 현재 수사 능력을 하는데 60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60년의 절반, 30년이면 해가 다 가죠. 그 사이에 양성된 간첩들이 우리 국내 곳곳에 암약을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뻥뻥 뚫리게 된다.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완벽하게 더 많다. 이게 저의 확고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정보원에, 그러니까 수사권을 못 넘겨주면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라, 천만에 왔어. 아예 그냥 간첩법 아예 없어버리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라가 어떻게 속된 말로 무너지는지를 한번 우리 국민들이, 특히 현재의 야권 종북 좌파들이 보게 만들어야 돼. 예. 그래야 뒤늦게라도 차라리 한 번 잃고 외양권을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지, 시간이 없다, 급하다, 그래서 대충 고치면 아니 고침만 못하리라.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핵 문제는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핵 문제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에도 이건 뭐 몇 시간, 며칠 얘기해도 이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북한 김정은이가 핵시설, 그러니까 플루토늄 시설이 있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는데,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전면 공개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직접 공개한 것은 사상 처음 일입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2010년쯤 해서, 이게 누구나 해커 박사,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북한 핵 전문가가 되겠죠. 핵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본하는 1등 전문가가 바로 해커 박사예요. 해커 박사한테는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보여준 게 아니라 플루토늄 시설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갖다가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을 가동할 경우에는 핵무기를 연간 얼마 정도나 생산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의도는 뭔가? 이런 점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는데, 요렇게요. 고농축 우라늄 시설. 이거는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강선에 있는 시설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강선. 이거 보십시오.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 내부 돌아보고 있는 거. 칭찬하고 있잖아요. 쫙. 요거를 전부 공개합니다. 이렇게 전부. 이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큰 사진으로 보여드렸고 작은 사진으로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제 직접 시찰을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는 모든 개통 요소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체의 힘 기술이에요. 연구 개발 도입해서 핵물질 생산을 질기차게 벌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 이렇게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김정은이가 핵무기 연구소,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지를 현지 지도했다. 핵탄 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를 점검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해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 이렇게 노동신문이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그래서 우라늄 농축 시설은요, 원심 분리에다가 우라늄을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농축 우라늄은요, 그만큼 첨단 기술이 없이도 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이런 시설을 둘러보면서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 소대를 더 한층 강화하라. 요렇게 지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부분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지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제를 개수로 하는 추종 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한 핵 위협 작동들은 더욱 노골화되고 위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 전망적인 위협들 때문에 자신들의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 태세를 항상 견제하고 고도로 제거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 더 가속을 시켜야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요, 중대한 과업과 방향,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대한 중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김정은의 공개 행보에 북한의 개발 총책으로 알려져 있는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제1부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 내용을 여러분께요, 조금 자세하게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요, 이 원심 분리기, 고농축 우라늄, 요거를 맨 먼저 채광을 해요. 채광했을 때 천연 우라늄은 보통 230.07%로 되어 있습니다. 채광할 때. 통상 우리가 이제 우라늄 238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정제를 합니다. 옐로우 케이크로 불리는 요 우라늄 염으로 정제를 해요. 그리고서 이거를 원심분리에다 넣고 돌려서 요거를 갖다가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축 우라늄이 이제 238에서 235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요렇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결국은 요 235를 가지고 핵무기를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라늄 235만 핵 분열을 시켜서 우라늄 235 함유를 90% 이상을 만들면 결국은 이게 핵 탄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이 북한에 이제 우라늄, 우라늄, 그러니까 이제 농축 우라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루토늄 시설이 있느냐? 요게 요 지도에 좀 잘 나와 있어요. 자, 천마산, 태천, 그 다음에 영변, 하갑, 강천, 박천, 강선, 요런 데 있어요. 요런 데.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알기 쉽게 조금 더 선명한 지도를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면, 자, 아까 거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온 자료 화면이고, 요거는 조선일보에서 나온 자료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우라늄, 풍계리가 이제 핵실험 시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박천에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변 단지에 있죠. 영변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도 있고, 방사화학 실험실 연구소도 있어요. 경수로도 있습니다. 모든 영변이 이제 핵 종합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이고 김책공업대학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평양 인근에 있는 강선 단지가 또 고농축 시설인데 여기를 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황해북도 평산에 우라늄 광산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채광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쭉 요게 이제 아까 쭉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자, 그러면은요, 요거와 관련해서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능력을 여러분께 이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게요, 지금 이제 북한의 연간 우라늄 생산 능력이 얼마 정도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원심 분리기가 몇 개냐.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심 분리기는 지금 2010년도만 하더라도 2000개를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지금 우라늄 동축 시설을 계속 확장해 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1만 개 이상의 원심 분리기를 가동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변 이외에 우라늄 동축 시설을 한두 곳 더 운영하고 있고, 한 7,000개에서 한 1만 개 정도를 가동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울브라이트라고 미국의 국제과학안보연구소 소장이 작년에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1만 개 원심 분리기를 갖다가 전부 가동하면 연간 2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핵무기 한 개를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25kg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8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요. 그리고 이제 또 전문가에 따라서는 이 고농축 우라늄만으로 10기에서 20기 정도의 핵무기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지금 이러한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느냐? 왜 이걸 공개하고 있냐? 그 의도. 자, 우선요. 미국의 대선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협상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하고? 트럼프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볼 때는 화끈하게 뭔가 선물을 줄 가능성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 지금 현재 이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유세 과정에서도 트럼프와 같은 북한과의 협상은 안 한다.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밀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로부터 대가를 받고 싶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확고하게 지금 이제 공개한 것이고, 그만큼 이제 모든 기술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고, 그리고 핵 탄두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첨단 이 미사일도 충분히 다 갖추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북한 내부의 체제 불만 요인도 제거하는 양수겹장용으로 지금 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비핵화 협상 같은 어설픈 소리를 이제 그만해라. 비핵화 협상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핵 무장 국가다. 그래서 지금 군축 협상을 하자. 군축 협상. 군축 협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비핵화 협상은 바이바이. 딱 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이제 우리도 일본과 같은 정도의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고농축 우라늄 권한, 농축 권한, 그리고 재처리 권한, 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상의 제한 때문에 못 가져요.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노력을 더 급하게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MBC 3도조가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바로 뭐냐. 지금요, 방문진이요, 감사원에서 MBC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방만경의 대표적인 게 뭐냐. 미 펀드에 투자했다가 105억 원을 날린 바 있어요. 라스베가스 리조트 개발 펀드에 투자했다가 105억을 날렸는데, 요거와 관해서 책임제 문책, 요거에 관해서 이제 MBC,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방문진이 관리를 하잖아요. 여기에 통보를 했는데 방문진이 이거를 무시했어요. 무시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105억 원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방문진이 이걸 무시하는 동안에 과연 감사는 뭐하고 앉아 있었느냐? 요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제3 노조죠. MBC에. 여기에서 뭐라고 지금 성명을 해놨느냐? MBC가 법 위에 있다면,
MBC 위에는 누가 있느냐? 방문진이 있다. 이러한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지금 강력히 경찰에서 수사를 좀 착수를 해라. 더군다나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면 이제 강제 수사로 들어가잖아요. 감사원은 강제 권한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 방문진이 가만히 있겠느냐? 권태선 이사장이 별의별 또 난리를 칠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지금 이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야, 정말 법 위에 MBC의 방문질이 많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